역사를 찾아서 제257편 왕의 아들 대각국사 의천. 그토록 오래 끌던 거란과의 싸움에 백성들은 굶주리거나 지쳐 있었다. 현종 임금은 백성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여겼다. 연등회를 다시 여는 일은 아니 되옵니다, 폐하. 그러하옵니다, 폐하. 성종대왕께 없어도 백성들이 놀고 마시는데 취한다 하여 연등회를 열지 않았사옵니다. 경들이 우려하는 것을 짐도 모르지 않소. 허나 오랫동안 거란과의 싸움으로 백성들이 지쳐 있소. 이럴 때 연등회를 열어준다면 백성들이 힘을 낼 것이오. 폐하, 30년이나 열지 않은 연등회를 다시 연다면 백성들이 다시 그 시절처럼 흥청거릴까 염려되나이다. 그러나 현종 임금의 뜻은 확고했다. 보아라, 백성들이 어울려 저리도 즐거워하지 않느냐. 짐이 고대했던 게 바로 저것이니라. 자, 한 잔 더 따르라. 임금 역시 술을 받아 마시고 기꺼이 취했다. 그렇게 궁궐은 물론 궁 밖의 거리에서도 등불로 연이은 밤을 밝히며 개경은 불야성을 이루었다. 특히 대궐의 경우 하루는 절에서, 다음 날은 궁궐에서, 또 그 다음 날은 대신들의 집을 돌며 사흘을 먹고 마시고 즐겼다. 처음부터 우려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소이다. 그러게 말입니다. 사흘 동안 잘 먹고 잘 논다고 하여 백성들의 살림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앞으로라니? 음력 11월에 의복루에서 팔관에도 열나지 않습니까? 허허... 그렇다면 조정의 모든 벼슬아치들이 또 한바탕 놀아주고 마셔줘야겠군요. 대람전 앞들에 비단 장막을 치고 등을 달아 불을 밝힌 후 가무를 펼치니 도성 안팎의 백성들 또한 구름처럼 몰려와 구경하며 팔관회 역시 연등회처럼 음식을 장만하여 즐겁게 놀았다. 팔관회는 처음에 하루를 지냈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 마침내 그 역시 사흘로 연장되기도 했다. 고려 사조료에는 이때의 행사를 이렇게 적고 있다. 팔관회를 부활시키고 왕이 위복루에 거둥하여 풍악을 관람하였다. 예전에 성종이 팔관의 시행에 따르는 잡기가 정도에 어긋나는 데다가 번거롭고 요란스럽다 하여 이를 모두 폐지하고, 다만 그날 왕이 법왕사에 행차하여 향불을 피우고 구정으로 돌아와서 문무관의 조하만 받았다. 이것을 폐지한 지가 거의 30년이나 되었는데 이때 와서 부활시켰다. 결국 연등회와 팔관회는 본연의 뜻을 잃고 백성들에게 사치스러운 풍속을 조장하면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현종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거란의 침입으로 몽진하는 신세가 됐죠. 그러나 그는 그 많은 순환을 극복하고 성종대 이후 과거로 등용된 인재들과 함께 고려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고려는 성종 이후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팔관회와 연등회를 부활하여 백성들의 화합을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이 팔관회는 호국적인 성격이 짙은 제천의식과 불교가 결합한 행사이고, 연등회는 마음을 맑고 바르게 하여 등불 공양을 한다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제 현종 임금대의 두 행사와 관련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담에는 상명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최규성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드라마 마지막에서 고려사조료를 인용하여 이 팔관회와 연등회가 지탄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역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현종 임금이 그 두 행사를 긍정적으로 인식해서 널리 펼 수 있게 했다,
뭐 이런 전제에서 결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현종이 이런 시각을 갖게 된 배경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거 뭐 명분이 있었겠죠?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그 팔관회나 연등회 같은 그런 범국가적 행사는 그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서 항상 이제 그 존재하거나 폐지되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성종대 이전인 광종대의 연등회나 팔관회가 활발했던 것은 예. 국초 이래로 그 태조의 당부도 있었지만 광종 자신이 불교를 혹신해 가지고 그 숭불 정책을 펴나가면서 연등회와 팔관회가 아주 성대하게 열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경종을 지나 성종이 즉위하면서 광종대의 정치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예. 그를 바탕으로 해서 일종의 반동 정치라고 할 수 있는 억불 정책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그 성종의 즉위와 또 그의 정치 형태와 이제 직접 관계가 있는데 그 성종은 대단히 그 유교적인 그런 사상이나 유교적인 어떤 학문에 침잠해서 대단히 참 많은 공부를 하고 했기 때문에 유교적 이상 정치를 실현해 보려고 하고 그래서 집권하자마자 문무백관들 중에 이제 고관 5품 이상이니까 고관들을 대상으로 그 국정을 바로잡을 건의를 올려라. 이래서 이제 그 유명한 최숙로의 시무 28조가 나오는데 예. 그 최숙로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그 태조 이래 경종 때까지의 5대조의 업적을 이제 쭉 그 비평을 하면서 광종이 불교를 혹신해 가지고 너무도 많은 그 불교 행사에 돈을 많이 쓰고 또 연등회 팔관회 같은 것도 이제 번다하게 해 가지고 백성의 피해도 많고 이러니 그걸 좀 시정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 시무 28조 가운데 제13조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이래서 그 성종은 그 최숙로의 권유를 받아들여 가지고 숭유 정책을 쓰고 유교주의적 이상 정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연등회와 팔관회가 이제 그 폐지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대마다 거기에 대한 인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또 번성하게 했다가 축소됐다가 그렇습니다. 논란을 갖게 된다 이런 거고 어떻든 이 두 행사는 뭐 국초부터 범국가적인 행사로 자리 잡은 거는 그렇습니다. 사실이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드라마에서는 이제 그 구체적인 이 부정적인 요소는 드러나지 않거든요. 네. 요 부정적인 요소로 지목한다면 어떤 것들입니까? 부정적인 게 최숙로가 지적했듯이 너무 백성들이 피해가 크다. 예.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잡기들이 연휴되고 하면서 고려 그 유교주의적인 정신에 입각한 어떤 그 뭐 정풍 운동이랄까 아니면은 그 국민의 어떤 생활을 바로잡는데 그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그 이유 때문에 이제 반대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러한 반대라고 하는 건 어느 시대나 어떤 중요한 행사에는 반드시 있게 마련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현종대에 이르러서는 천추태후에 아주 참 집요한 그런 그 사례 공작에서 살아남고 끝내는 이제 왕이 된 것이 모두 재벌 보살들의 보호하에 이제 이루어졌다 하는 생각 때문에 더욱더 이제 숭불 정책을 쓰고 숭불 정책을 쓰다 보니까 그 연등회나 팔관회가 다시 개최되고 또 전란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사실 제일 피해가 큰 거는 언제든지 전란의 피해는 백성들이거든요. 또 희망도 없고 사기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흔쾌히 한바탕 놀아보는 것도 백성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이제 이런 것인데 그거에 대한 이 또 반대론자들이 부정적으로 그걸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잡기 같은 것들이 이제 춤을 추고 뭐 이런 거겠죠. 예. 이런 것이 이제 유교적인 상에서 볼 때는 이제 문제가 있다. 차원에서는 문제가 예. 있다 이제 그런. 그리고 또 얘기죠. 이제 행사의 시주품 같은 것이 강요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드라마에서도 법왕사에서도 개최가 됐고 뭐 위복루, 신복루 이런 게 이제 얘기되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이 뭐 법왕사는 절이니까 그렇고 위복루자는 사찰이 아닌 곳에서도 이런 행사가 있었는 얘기인데. 예, 그 대궐에서 이제 대개 이제 그 구정에서 많이 행하는데 예. 구정이라는 게 이제 그 대궐 안에 그 야구장 같은 큰 규모의 왜냐면 그 필드에서 그 말 타고선에
하는 일종의 그 필드 하키 같은 게 격구 아닙니까? 그 경내 안에 마련된. 네, 국내에 이제 이런 격구장 같은 넓은 공간에서 모든 장치를 하고 임금은 유복류에 나셔서 이제 이렇게 구경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궐 안에 장치를 하고 거기에서 성대하게 거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사찰이 아닌 곳에서 행해졌다는 측면에서 이 팔관의 기능이 불교적인 것도 있지만 그 외의 기능도 많았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팔관의 자체가 자꾸만 그 불교의 팔관제하고만 연관시켜서 이해를 하는데 공교롭게 이름은 같아도 내용상에 있어서는 제불보살과 천신과 산천 그 큰 명산 대천까지 다 포함하는 일체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적 행사와 전통적인 그 산천과 천신의 제사 지내는 것이 합쳐지고 거기에 또 이제 전몰장병에 대한 위령제 같은 것이 함께 돼서 아주 복합적인 제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잡기에 관한 기록들을 보면은 뭐 애국 사신들도 함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등의 팔관회가 원체 고려가 성대하게 범국가적인 그 제전으로다가 키워나갔으니까 그거를 이제 준해가지고 그 외국 사신들이 오는 경우도 많고 그래 이제 할애하고 그래서 이제 참여가 됐죠. 또 얘기를 조금 이제 진전시켜 본다면은 이제 불교 문화가 다시 고개를 드는 시기가 이제 문종대의 스님 의천의 등장이다 이렇게 이제 흔히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의천을 천태종을 개창한 인물 이렇게 이제 교과서에서 배웠거든요. 그렇죠. 이분의 등장이 그렇게 고려사나 불교사에서 크게 의미를 대단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려 불교 문화가 어느 시점에 다시 고개를 드느냐. 물론 성종대 이후 서서히 이제 드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종이 즉위하면서 확연히 다른 그런 정책이 나오게 되죠. 물론 그분도 유교적 정치를 전부 폐지한 건 아니지만 불교적 행사나 아니면 불교 문화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그 현종대에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거란의 침입을 부처님의 힘을 빌어가지고 물리치려고 하는 그런 염원에서 진짜 전 국민이 참여해서 대장경 조판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불교 문화 발달에 바로 직접적인 그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래서 현종이 놓은 주추가 이제 시작으로 문종 때 가서 그야말로 대가국사의천을 비롯한 문종 자신이 또 적극적인 이제 그런 후원자고 해서 발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종이 어느 정도 철저하게 그 숭불적인 태도를 보였느냐 하면은 국력을 기울여서 2,800칸에 달하는 그런 그 거처를 지은 게 흥왕사 아닙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전국에 명을 내려서 이제 일선 지역은 좀 곤란하니까 안 되지만 동남 주군현 그리고 개경과 서경의 양경에 그 백성들은 아들이 셋 있으면 하나쯤은 승려로 보내도 좋다, 허한다 하는 걸 내릴 정도니까 또 그리고 자신도 2명의 아들을 직접 승려로 출가를 시키기도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아주 불교적인 행사가 뭐 거의 연중 무휴로다가 벌어졌다고 봐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개경에서 행하던 경행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기치와 그 불구를 쭉 앞세우고 법복을 다 이렇게 화려하게 입은 스님들이 그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그 반야심경을 비롯한 그 불경을 이제 독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민들이 듣고서는 함께 참여를 하든지 이제 마음을 가다듬어서 이제 불경을 외고하는 거 또 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도 그 끼리끼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독송회가 불교 독송회가 아주 성대하게 되고 이게 다 문종 때에 이제 나타난 거거든요. 그 결과로 현종이 추진했던 대장경도 이때 완성을 보고 또 수많은 불교 이제 승려들이 이 그 참 전국 각지에서 활약을 해서 그야말로 불교 문화가 이제 꽃을 피우는 시기가 이 문종 때 나타나고 그 중심에 대가국사가 있게 됐죠. 뭐 배경 자체가 이런 인물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예. 뭐 개창자라고 한다면 이제 역사적인 의미가 부여되는데 이 오를 의자에 하늘 천자지 않습니까? 네, 네. 뭐 특별히 이 의천이라는
천자를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는 생각도 드는데. 아, 예, 뭐 왕자니까. 그렇죠. 네, 더군다나 문종의 넷째 왕자니까 뭐 국왕이 된다고 하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금지옥엽이죠. 그러니까 하늘 천자를 쓸 수도 있는데 의천은 실제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이 아니고 그 원 이름은 후라고. 근데 공교롭게도 그 당시 송나라 황제의 이름이 후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기휘를 해서 평생 이름은 문서에나 잘 쓰질 않고 자가 의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천이 우리는 이름으로 알고 있고 또 대각국사라고 하는 것도 평생에는 그분이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뒤에 대각국사에 이제 추존을 해서 시호를 올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대각국사 의천 또는 대각국사 이렇게 부르는데 진짜 이름이 아니고 자고 네, 추존한 시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탱이라고 하는 아들도 있었고 후라는 아들도 있었고 그렇죠. 외자 이름이죠. 예, 외자 이름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중국 임금에 대해서도 피위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송나라와 외교 관계가 단절됐을 때는 황제 체제로 나가고 다시 송과 외교 관계를 맺고 그 책봉을 받는 체제로 간다면은 예의상 그런 기위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방금 그 아들 이름 탱을 말씀을 했는데 이 탱이라는 아들도 승적을 갖게 했다. 네, 그렇습니다. 했다. 그 왕탱 승희 왕씨니까 탱 스님은 그 바로 대각국사 의천의 바로 아랫동생입니다.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이 넷째 왕자고 이분이 다섯째 왕자인데 그 고려사 그 종실열전에 보면은 그 도생승통 왕탱 이런 그 탱자도 또 아주 참 어려울 탱자입니다. 바로 볼 탱자인데 그 탱이란 스님에 대해서 전기가 이제 실려 있는데 그 문종 24년에 머리를 깎고 너 승려로 가라 이렇게 이제 문종의 명을 받아가지고 그 현화사에서 승려가 됩니다. 그 뒤에 속리산에서 이제 수도 생활을 했는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주 누만금이라는 표현은 지금 말하면 참 억만장자인데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다 보니까 돈이라는 건 막아끼게 마련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참 좋지 않은 무리가 그 많이 모여들어서 그 주변에 있고 그러면서도 돈이 많으니까 자선 행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인기가 있었죠. 이래서 이제 그 바람직하지 못한 나쁜 사람들이 모여들고 인기가 올라가고 이러니까 왕권에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이제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두려움도 갖고 이래서 예종 7년에 반란 사건에 이제 연좌됩니다. 그래가지고 거제현으로 귀향을 가고 끝내는 거기서 죽죠. 그분이 이제 그 도생승통 왕탱의 그 전기 속에 있는 간략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다섯 번째 탱은 왕자로 알려진 게 아니라 스님으로서 기록이 남아 있고 그것이 이제 승적이나 뭐 불가의 기록이 아니라 정사의 기록이 되어 있는 거군요.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이제 두 아들을 그 출가시킬 정도라고 한다면은 뭐 왕실도 그렇고 또 있는 집안도 자식들을 출가하는 게 다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이 그 승적을 갖는다는 게 무슨 뭐 특별한 전문직 같은 뭐 이런 거였었나요 이 시기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나 승려가 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 국가의 허락을 이제 받아가지고 승적에 오를 수가 있고 또 원래 불교 사상이라는 것이 그 계급을 타파하고 평등 사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인간만 평등한 게 아니라 중생 평등이죠. 그렇지만 승려가 된다는 길이 쉬운 게 아니니까 그만큼 되기도 어렵고 또 이제 된다면은 그 불교 국가니까 대단히 존승을 받아가지고 그 문무백관은 말할 것도 없고 국왕도 고승에게는 제자의 예를 드리고 합장하고 큰 절을 하고 할 정도지요. 그러니까 이 왕실에서
왕자들을 출가시키는 예는 뭐 통일신라 시대 도 있었고 또 이 이후에도 있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통일신라 시대에 이미 그 왕자들이 여러분이 이제 그 나가고 특히 대표적인 분을 소개한다면은 정확히 이름은 지금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지장왕으로 지장보살로 받드는 분도 신라 왕자라고 하는 게 이제 널리 알려졌고 이것이 통일신라를 거쳐서 고려로 들어오면서도 그대로 이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확하게 그 전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름만 그냥 나옵니다만 고려사 그 열전을 본다면은 태조의 아들 가운데 정통국사라는 분이 있고 이분은 이제 그 문헌대왕 정의 동생 되는 분인데 이 정통국사도 태조의 아들이라면 왕자의 몸으로 승려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정통국사라는 그런 칭호가 올라갔고 또 고려시대 들어와서는 그 숙종의 아들인 그 원명국사 징엄 같은 분도 아주 유명한 분이고 또 인종의 아들인 그 원경국사라는 분하고 또 충이라는 분, 그다음에 희종의 아들인 대선사 경지, 충명국사 이런 분들이 전부 왕자 출신으로 그 고승으로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려가 이제 참 태조 이래로 국시를 숭불로 하고 불교 국가로서 그런 특색을 보인 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종대의 이제 그 불교에 대한 인식이나 그런 사회적인 바탕이 뭐 의천 같은 큰 스님을 나오게 했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 대학국사 의천의 행적을 드라마로 한번 듣고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내관 있느냐? 예, 폐하. 왕자들은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다더냐? 그러하옵니다, 폐하. 넷째 왕자님 후께 없어 가장 늦게 침수에 드셨다 하옵니다. 넷째는 매일같이 왜 그리 늦도록 있다더냐? 워낙 서책을 가까이 하시니 그러한 줄 아옵니다, 폐하. 후가 서책을 가까이 한다. 문종 임금의 넷째 아들 후, 우리가 알고 있는 의천이다. 문종에게는 13명의 왕자가 있었으니 그 가운데 3명이 왕위를 계승하고 2명이 승려가 되었다. 대각국사 의천은 바로 문종의 넷째 아들이었던 것이다. 어느 날 문종은 왕자들을 불러 모았다. 폐하, 모두들 모였사옵니다. 하문하시옵소서. 오냐, 애비로서 자식들의 장례를 논하고자 불렀느니라. 너희 가운데 누가 부처님을 공양하고 공덕을 닦겠느냐? 없느냐? 폐하, 소자 의천이 부처님께 귀의할까 하옵니다. 의천이가? 그러하옵니다, 폐하. 평소 어린 줄만 알았던 11살짜리 의천은 이미 확신에 차 있었다. 그런 생각은 언제부터 하였더냐? 전부터였사오나 망설이던 차였사옵니다. 무엇 때문에 망설였더냐? 자신감이 없었사옵니다. 과연 고행을 이겨낼지 아둔한 불초의 마음과 끊임없이 갈등하였사옵니다. 이제 갈등을 끝냈느냐? 그러하옵니다, 폐하. 한치의 후회도 없으렸다. 그러하옵니다, 폐하. 의천은 왕사 난원이 머물던 개경의 영통사에서 머리를 깎고 화엄 사상을 받아들이며 불교에 귀의했다. 총명한 의천은 불교 교리뿐 아니라 유교의 교리까지 연구하며 정진하였으니 2년 후 승가에서 수여하는 높은 칭호인 우세 승통에 오른다. 그러나 의천의 꿈은 중국에 있었다. 또 그 소리! 대체 하루가 멀다 하고 송나라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더냐? 어머님, 이미 그동안 송나라 고승 진수정엄법사와 서신을 왕래하며 깊이 사귀었나이다. 아니, 이 아이가 점점... 의천은 송나라의 불교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직 어린 나이였다. 네 나이 이제 13살이다. 어린 너를 이역 만리까지 보내는 애미의 심정을 헤아린다면 그 얘긴 다신 입 밖에 꺼내지 말거라. 어마마마, 일찍이 신라 때 원광법사와 의상조사도 당나라에 건너가 불법을 닦으셨습니다. 저도 송나라에 들어가 고명하신 스님들을 모시고 불법을 보다 깊이 배우고자 하미옵니다. 어허, 시끄럽다! 의천이 말입니까? 그러하옵니다, 폐하. 사나흘에 꼭 한 번은 들러서 송나라로 가겠다고 저러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절대 안 돼요. 송나라로 가는 백길이 위험한 건 둘째치고 북쪽 거란에서 고려의 왕자가 송나라로 들어갔다는 걸 알게 되면 어찌 되겠소? 그렇잖아도 삼국의 관계가 불편하게 이를 데 없는데 의천이가 송으로 가는 건 곧 삼국 간의 평지 풍파를 일으키는 지름길이요. 이 아이가 어쩌다가 송나라 병이 들었을꼬. 드나드는 송나라 상인들 때문인 줄 아옵니다. 송나라 상인? 암요. 의천이가 그동안 읽어온 불교 서책들이 누구 손으로 들어왔겠습니까? 그들이 의천에게 서책을 주었고 그걸 탐독하다 보니 자연 송나라 사정을 묻고 들었겠지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렸던 게로구만. 그림이라니요, 폐하? 일전에 그 아이의 방에 불이 꺼지질 않아서 불시에 들어가 봤더니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다는 정원법사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었어. 의천이 말입니까? 정원법사, 송나라 화엄정의 고승을 말한다. 실제로 의천은 송나라 상인들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정원법사의 초상이나 저 넓은 송나라의 서울인 카이펑의 거리를 그리기도 했다. 문종이 승하하자 곧이어 맏형인 순종이 즉위하였으나 다시 석 달 후 그마저 승하했다. 그가 30살이 되던 선종 원년 1084년 정월, 의천은 형 선종에게 청입송 구보표라는 긴 글을 올리게 된다. 아바마마 살아계실 때 송나라 행을 아뢰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나이다. 요즘은 잠에 제대로 들어간 적이 없사옵니다. 더욱이 지난 8월에는 저 멀리 송나라 항저우의 정원법사로부터 간곡한 권유도 있었사온즉 하루라도 빨리 가고픈 마음 이제는 막을 길이 없사와 목숨을 걸고라도 이 몸을 저 넓은 바다에 맡기고 송나라에 들어가 불법을 배우고 싶사옵니다. 그리하여 고려의 부처님의 광명이 더욱 비치게 된다면 어리석은 이 마음이나마 충효에 어긋날 일도 없을 줄로 믿사옵니다. 가엾은 이 소원을 이번에는 부디 베풀어 주소서. 형님, 왜 아니 된다는 것입니까? 하오, 송나라에 간 건 아니 될 듯하오. 그 무엇보다도 어머님의 걱정이 큽니다. 형님, 저는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허나 왕자가 아닙니까? 왕자 역시 왕 못지않게 고귀한 몸이요, 그 험한 바다 건너 먼 나라에 보내놓고 어머님께 괴로움을 드리는 건 옳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다고요. 여보게, 아우! 의천! 의천이라고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선종 2년 4월. 나리, 엊그제 부탁하셨던 사람이 수소문 되었네요. 고맙소 주모. 그 사람이 어디 있어? 이리 좀 와보세요. 의천은 바닷가에서 장사배를 이용해 송나라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었다. 송나라 장사꾼은 임령, 그리고 의천을 따르는 제자 2명이 동행했다. 말하자면 의천은 밀항을 했던 셈인데, 한편 개경에서는 폐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죄송합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의천을 데려오도록 하세요. 이미 배를 탔다고 하옵니다. 아니,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폐하는 뭘 하셨습니까? 고정하시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의천을 데려와야 합니다. 송나라 온 구석구석을 뒤져서라도 반드시 찾아내도록 하세요.
의천이 당도한 것은 송나라 판교진. 그는 송나라에 들어온 목적을 적어 송나라 철종 황제에게 올렸다. 황제는 의천을 극진히 대우하였다. 그러나 의천의 뜻은 송나라에와 대우받는 일이 아니었다. 고려에서 이 먼 곳까지 불법을 깨치러 왔다니 과연 범상한 일은 아니로다. 무엇이든 필요로 하는 것이 있거든 청하라. 그렇지 않아도 폐하께 간언드릴 것이 있었사옵니다. 무엇인고? 송나라 여러 고승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불법의 교리를 제대로 배우고 심신을 수양하고 싶사옵니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로다. 의천이 가장 먼저 만나고 싶어한 사람은 고려에서 꿈에도 그리던 정원법사였음은 물론이었다. 늙은이를 만나려고 고려에서 왕자께서 오셨다니 참으로 광영이외다. 법사님, 소승은 오로지 깨우침을 얻으러 왔나이다. 고려의 왕자가 아닌 일개 승려로 대하시옵소서. 오냐 되었도다. 이리하면 우리도 평등의 관계이니라. 평등의 차별이요 차별 즉 평등이니 이것은 본질과 현상이 서로 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같은 것이라서 서로 걸려드는 것이니라. 과연 정원법사의 경전 강론은 따를 자가 없었다. 의천은 정원법사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물론 고려에서 도망쳐 나온 것을 참으로 다행이라고 여길 법했다. 그런데 스승님! 스승님! 무슨 일이냐? 개경에서 급히 사람이 왔습니다. 사람이? 날 데리러 온 것이라면 돌아가라 하여라. 그게 아니었고. 그게 아니면? 황후께 없어 병환이 위급하다는 전갈이옵니다. 무엇이? 어머니가? 그래, 의천에게서는 아직도 무소식입니까? 그러하옵니다, 마마. 애미의 병세가 깊다는 전가를 해도 이리 무소식이니. 마마, 심려 마시옵소서. 공부에 정진하느라 그럴 것이옵니다. 의천의 충효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헤아리지 못해서 이러는 게 아니지요. 세상 어떤 애미가 이국 땅으로 자식을 보내놓고 편히 다리를 뻗는답니까? 이내 왕후의 병환이 위급하다는 건 거짓이었다. 의천을 속히 데려오기 위한 작전이었던 것. 한편 아직 송나라에 머물던 의천은 우선 귀국을 결심했다. 그리고 그 도중에 자변대사 종관을 만나 천태의 강론을 듣고 다시 영지사에서 대율지사 원조를 만나 식견을 높였다. 그리고 다시 정원법사를 만나 하직 인사를 올렸다. 부디 돌아가 고려국의 불법을 갈고 닦아 세상이 부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도모하여라. 예, 스승님. 가는 길에 천태산에 들러가거라. 천태산을요? 일찍이 지자대사가 수선사를 짓고 천태종의 근본으로 삼은 곳이 아니더냐. 천태 지자대사 앞에 머리 숙여 합장을 하고 떠나거라. 의천은 정원법사의 말대로 지자대사의 탑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대송 천태탑 하친참 발언서를 올렸다. 일찍이 대사께서 58교를 가르치신 이래로 천태종은 널리 퍼져 우리나라에서도 진작 원효 스님이 가르침을 이어받아 성황을 이루었사오나 지금은 법등이 꺼져버렸습니다.
소승은 몸을 사리지 아니하고 부처님을 찾아 송나라까지 왔으며 이제 귀국하면 대사의 뜻을 받들어 널리 고려에 천태종을 일으킬 것이옵니다. 의천은 귀국 사절단과 함께 1년이 넘는 송나라 유학 기간을 마감하고 고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배가 닿기 전 선종 임금에게 서찰을 썼다. 만리 홍파를 넘어 불법을 배운 것은 오로지 대왕 폐하의 은혜이옵니다. 허나 함부로 어명을 어기고 떠난 죄를 마땅히 처벌하시옵소서. 소승도 이제는 소원을 풀었고 법도 듣고 왔으므로 죽어도 한이 없사옵니다. 다행히 3,000권의 책을 모아 국경에 머물러 대령하려 하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대각국사 의천은 왕자의 자리를 버렸고 어린 나이에 출가하여 47세로 입적하기까지 오직 수행과 학문으로만 한 길을 걸었다. 지금 그 드라마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 대각국사 의천이 수행과 학문에만 정진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대목이었는데, 그런데 이 의천이 굳이 밀항까지 해서 송나라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이것도 일종의 그 드라마에서는 이 의천이 고집을 부리는 것 같은데요. 예. 그 당시 송나라는 세계 최고의 그 문화 국가였고 불교가 대단히 성했던 그런 문화 대국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때의 그 화엄의 대가로 아주 명성이 높았던 유성법사라는 분이 정말 태산북두같이 그 송나라에 이제 존재하고 있었고, 또 인도 승려로 송에 와서 활약하던 그 삼장 천길상이라는 스님도 대단히 아주 유명을 했고요. 또 특히 이제 평소 송상들을 통해서 편지를 주고받고 대단히 꿈속에도 그리던 이제 정원법사 같은 분도 천태학이나 아니면 불교 이론에 굉장히 이제 밝았던 분이고, 이런 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꿈속에도 꿈을 꿀 정도로 대각국사 의천이 이제 송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의천 선생이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 천태학에 또 참 어느 정도 심취하게 되고, 이거야말로 정말 좋은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고려에는 종파도 없을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송으로 밀항까지 이제 하는 그런 계기가 되죠. 예. 그런데 이 시기에는 우리가 정식적인 국권은 안 맺고 있는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정보를 다 알게 됐나요? 그 당시에 이제 문종대에 이르러서 다시 국교가 맺어집니다. 맺어지는데 그 이전에는 이제 그 일시 국교가 단절되죠. 왜냐하면 고려가 그 거란과 세차례나 싸우면서 아주 그만 지겨울 정도로 전쟁이 됐고, 또 거란 역시 아주 이 지독하게 참 자주적이고 투쟁 정신이 강한 고려하고는 더 싸울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평화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려도 더 이상 그 짝사랑하고 그럴 필요 없다 해서 송과 이제 참 단절하고 거란의 연호를 쓰면서 그 한 시대를 보냈지만 여전히 문화적 강국은 매력이 있죠. 그래서 이제 문종대의 이름은 국교가 이제 다시 맺어지게 되는데, 그걸 떠나서 그렇다고 해서 고려와 송의 문물 교류가 없었던 게 아니고 송상들이 대단히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그 말씀 중에 이제 송상인, 송상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드라마에서도 이제 이 고유명사로 나오거든요. 송상이라고. 네네. 그만큼 이 사람들의 활약이 고려에는 영향을 많이 줬던.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송나라 상인들에서 오는 것이 송의 그 문화 상품이 많았거든요. 예. 그 송의 문화 상품이 바로 이제 고려 문화의 발전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 김상기 선생님 같은 분들은 이 송상의 그 내왕 사실을 쭉 적어가지고 그 글로 쓰기도 하시고, 또 여러 사람들이 그 당시 송상의 역할을 대단히 의미를 부여해서 이제 강조를 하죠. 예. 그러면 단순한 장사꾼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문화 전파자죠. 예.
그래서 이제 불서 같은 것도 예, 우리 고려에 필요할 만한 걸 갖고 온다든가. 그렇습니다. 예, 참 당시의 문화교류라고 하는 게 오늘날 우리와는 또 다른 차원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결국 그 우리나라의 이 법맥, 불교의 맥이 송하고 이렇게 맥이 이어졌다고 봐야 되나요? 송하고 뭐 직접적으로 이어지진 않았어도 고려의 이제 법맥이라고 하는 것은 당나라부터 시작해서 송나라까지 그 연결지어서 쭉 이제 그 발전하게 되죠. 그러나 대개 당나라 시대에 우리의 기본 골격은 그 종파의 기본 골격은 이제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그 오교라고 해서 그 교종 관계 5개 종파가 이미 통일신라 초기에는 이룩되고 예. 통일신라 하대에 이제 당의 영향을 직접 받아서 구산 선문이 나오게 돼서 그 오교 구산이라고 하는 교종 관계 5개 종파, 네. 선종 관계 9개 종파가 정립을 하고 그것이 이제 종파 간의 어떤 싸움이라든지 대립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고려의 유사로 넘어오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시기에 송나라에 아까도 말씀하셨던 그 정원법사라는 분이 아주 크게 빛을 발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분이 머물렀던 천태산이라고 하는 곳의 이름을 따서 천태종이라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천태종 자체는 그렇습니다만 천태교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보다 앞서서 예. 수나라 때부터 이제 등장하게 되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송나라 조정이 이제 의천을 환대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그 똑똑한 그 불교 제자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환대를 한 건가? 아니면 고려의 뜻 있는 뭐 앞에 가도가 펼쳐져 있는 왕자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환대를 한 건가요? 두 가지 다 가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첫째로는 그 당시 문종대는 그야말로 고려 문화의 황금시기거든요. 예. 국력도 또 문화력도 많이 이제 그 발전했기 때문에 그 당시 동아시아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위상을 이제 갖추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이제 복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항상 북쪽에 있는 거란과의 길갱 속에서 고려의 위치가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고려에 잘 보일 그런 생각이 있고, 이때 이제 고려의 왕자가 들어오니까 특별히 이제 배려를 하게 되고, 또 하나는 그 철종이 그 대가국사 의철을 대하면서도 영민하고 뛰어난 어떤 그 교학적인 그 지식에 매료됐다기보다는 그 왕자면서도 아주 대단히 열정적이고 또 그 태도도 그 대단히 그 구법적인 태도가 아주 훌륭하고 헌데다가 그 당시 송은 그 문화 대국이면서도 그 무종의 불교 탄압 정책 때문에 그 수많은 불교 서전이 없어져 버립니다. 네. 그리고 거듭되는 난리로 말미암아서 더더욱 이제 그 불경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고려는 그야말로 없는 불경이 없을 정도로 다 갖추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 대가국사 의천 스님이 가시면서 그 당시 송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많은 진기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히려 우리 쪽에서요? 우리 쪽에서. 예. 그래 이제 그 몇 가지 예를 들자면은 그 송에서 사라졌던 그 지엄의 공목장이라든지, 지엄은 당대의 아주 대표적인 화엄성 아닙니까? 또 수현기라든지 또 무성섭론소라든지 기신론의기라든지 또는 현수의 그 화엄 탐현기라든지 이런 책들이 송에서는 눈을 닦고 봐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원래는 그쪽에서 만드는 불교 이론서인데 고려에 오히려 고려에는 남아 전해져서 있어서 온전하게. 예. 왜냐하면 그 당시 고려는 그 구할 수 없는 책이 없고 출판되지 아니한 책이 없다 할 정도로 명성이 났었거든요. 이것이 그 송의 철종뿐만 아니라 그 대가국사 의천 스님이 만난 56명의 고승들이 눈이 번쩍 뜨이게 하는 그런 책들이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환영을 도처에서 받죠. 네.
또 그뿐만 아니라 의천 스님은 대단히 재물을 많이 가지고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란으로 또는 무종의 이제 폐불 사건으로 황폐해졌던 중국의 많은 그 유서 깊은 절들을 복원하는데 시사를 해요. 그래서 그 여러 절들이 다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각국사 의천님 어디 가도 뭐 대접이 대단했죠. 예. 이제 그런 말씀을 바탕으로 보면은 갈 때도 말리는 것을 밀양을 할 정도였고 가서 환대를 받았고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분이 머물렀던 게 1년 조금 넘어요. 네, 14개월. 왜 이렇게 조금 이게 바로 돌아왔죠? 그분이 그 처음 목적했던 바가 좀 전에 김 선생님 말씀대로 천태종에 대한 그 정보와 천태 교학뿐만 아니라 그 천태종의 계립 같은 것도 그 생각을 하고 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소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 이제 달성을 했고 또 그분은 굉장히 그 불교학 측면에서도 높은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궁금하고 또 배우고 싶은 건 거의 다 배웠고 이런 찰나에 이제 그 선종 임금이 그 송 황제에게 좀 귀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그 대각국사에 이제 소환과 같은 그런 국서를 보내옵니다. 거기에다 이제 겸해서 그 대각국사 어머니인 인예와 태후가 병환이 위독하다는 그러한 그 전갈이 왔기 때문에 본인도 14개월 동안에 어느 정도 보고 목적을 듣고, 성취했고, 성취했고 또 그 사랑하는 어머님이 그렇게 편찮으시다고 그러고 또 국가 간에 직접 선종에 이제 귀한 명령도 있었고 하니까 그렇군요. 14개월 만에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이분이 돌아와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목적 달성을 했다면은 뭐 펼친 게 있겠죠. 그렇죠. 돌아와서 정말 참으로 눈부시게 예. 많은 이제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 원래 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도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모아놓은 그 경문들, 또 그뿐만 아니라 수행을 하고 계를 지켜가는데 이제 바로 지침서가 됐던 율,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이론서라고 하는 론. 이래서 이제 경률론을 이건 이제 삼장이라고 하고 불교 경전들에 대한 총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현종대부터 시작해서 문종대 거의 완성을 보고 그다음 이제 선종 때의 그 참 완성을 본 그 대장경이라고 하는 건 지금 말씀드린 경률론의 이제 그 집결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대각국사 의천은 그 당시 대단한 이제 그 학생이기 때문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경률론에 대한 해석서, 그걸 이론서가 되겠죠. 이론서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속장경을 이제 만드는데 그 당시 중국이 남북으로 요하고 송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송에서뿐만 아니라 요 그리고 심지어는 없어진 건 일본에서까지 구해가지고 그 불경 해석서들을 주로 낸 것이 속장경입니다. 그래서 장경의 속편으로 해서 이제 이 속장경과 대장경이 합쳐지면 완전하게 되지요. 속장경을 간행하면서 두서없이 이 많은 불경들을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책들을 간행할 것인가 하는 그런 그 이제 정리를 해서 신편제장 교장 총록이라는 걸 만들죠. 그러니까 이제 교정 관계의 여러 책들을 새로 편찬하면서 목록서를 낸다. 이걸 우리는 의천 목록이라고도 하고 신편제장 교장 총록이라고도 하죠. 그거에 의해서 이제 1010부 4700여 권의 불경을 전부 조판해서 그것을 우리는 속장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가서 배워온 것을 실제 국내에 와서는 기록 책으로 불경으로 남겨서 확실한 그 불교계의 업적을 남겼네요. 네. 또 그리고 지금 전에 말씀하신 천태종이 이제 계립이죠. 사실 우리나라의 그 천태종이 계립된 거는 그 이때지만 천태교학이 들어온 거는 이미 삼국시대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천태종이 성립되기에 앞서서
상당한 그 전태 교학이 발달하고 있었죠. 예. 그랬다가 이제 대각국사 의천이 송에 갔다 오면서 이제 천태종을 계립하는 것도 귀국 후의 활동 중에 이제 중요한 어떤 업적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분의 그 업적이라고 한다면 송나라의 앞선 문물을 이제 들여온 그런 업적으로 총칭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에 대한 업적이 구체적으로 기록화되는 거는 이제 100년 후에 진울 스님이 나타나서 이제 선거 통합 작업이 완성될 때 이분의 업적이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 표현에 대한 의미는 무언가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요. 오교 구산이 서로 이제 분립해 있을 때는 통합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대각국사 그러니까 종파가 나눠져 있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교종은 교종대로 5개 종파끼리 대립하고 선종은 예. 선종대로 9개 종파가 대립을 하는데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천태종을 계립을 하고 나서 네.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하려고 하는 이제 교선 통합 작업을 하고 우리는 그걸 갖다 이제 교관 겸수라고 겸수. 예.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불경도 열심히 있고 그 말씀대로 그 행동 실천을 나가면서 참선을 해서 마음자리를 닦는 것을 해야 이게 바로 수행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그 의천 스님이 그 노력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옥사 진울이 진일보해서 교선을 선종 입장에서 교종까지 받아들이는 선교 통합으로 그래서 이제 그 선교 일통으로 나간 것이 우리나라 이제 한국 불교의 특징이 되는데 그건 이제 진울 스님이 이룩하고 그에 앞서서 그 의천 스님이 다리를 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예, 그렇군요. 이 시기에 아주 송의 문물을 들여온 업적이 아주 참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네요. 그 불서인 원종물류라고 하는 책 속에는 대각국사 의천의 어록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불법을 만나기 어렵고 좋은 시절도 만나기 어렵다. 불경에 이르기를 젊음이 머무르지 않음이 달리는 말과 같고 사람의 목숨 무상하기는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과 같아서 비록 오늘은 살아있어도 내일은 보장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분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무엇 때문에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었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되새겨볼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